이를 특검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보시기에는 그 결국은 맞불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대표 후보들 간의 신경전 뜨거워지고 있죠.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박성인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패널 토론에 앞서서 제가 아까 속보로 전해드렸던 걸 잠깐 좀 속보가 올라가 있는데요. 네. 해수부 장관은 이 청보호 선 인양하는 배 오늘 중에 인양하기로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종자 9명이 갑판에 있다가 선체에서 이탈한 것으로 지금 추정된다 이런 속보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신안 해상 전복사와 관련된 속보가 오면 방송 중이라도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죠. 민주당 지도부 또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까지 동원이 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 수사를 규탄을 했습니다. 네. 이번 장외투쟁 어떤 효과가 있고 큰 효과가 있을는지 먼저 김현정 대변인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6년 만에 장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했는데 네.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국민보고대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밝혔던 내용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고 또 제대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어제 사실 전국에서 10만 명의 당원들이 모였습니다. 네. 당원들이 모였고 이제 그 취지에 공감하는 당원들과 자발적 시민들이 같이 한 그런 집회였기 때문에 네. 그 당과 당원들 간에 오래간만에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였고요. 네. 당원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지금 민생 파탄과 검찰 독재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맞서서 좀 더 선명하게 강하게 싸워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정당에서 자기들의 주장들을 펼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부에서 비판하고 있듯이 국회 내에서 상임이라든지 본회의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장애로 나가는 것이 과연 예. 옳으냐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고 네네. 또 정당이라는 것이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도 있고 당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정당은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정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얼만큼 잘 명분 있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장외에서 국민보고대를 하는 것이 선악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예. 과거에 뭐 국민의힘도 드루킹 특검 때 우리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도 해서 관철한 적도 있고 네. 또 사학법 투쟁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도 53일 동안 장애 투쟁한 적도 있고 예. 이렇게 결국은 이런 방식보다는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얼만큼 소구력 있게 다가가느냐 예. 국민들을 얼만큼 잘 설득하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특히 중도나 무당층에 계신 국민들께서 그 주장에 대해서 설득이 된다라고 하면 예. 상대당 정부 여당에서도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같이 협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꾸로 이제 6년 만에 이렇게 우리 당에서 이렇게 장외에 나와가지고 국민보고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보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 폭탄과 난방비 폭탄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민생이 되게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제 무역 적자도 127억 불 달러로
25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가장 주력 산업인 반도체도 1월 달에 44%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도 상당히 위험한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정부 여당은 이런 경제라든지 민생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대처하고 있느냐? 알겠습니다. 또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야당 탓과 그 당권 경쟁에만 몰입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 내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이제 장외에서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사실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그렇겠죠. 텐데 말씀하신 물가 포탄, 뭐 난방비 포탄, 경제 얘기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사실 이 시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 1년도 안 됐는데 사실 소수상도 아닌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장외 집회에서 민생을 얘기하면 좋은데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특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이런 걸 또 주장을 했어요.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역풍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이거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169석이라는 막대한 의석수를 가지고 얼마든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특검법 발의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추운 날 장외투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총선에서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몰아줬는데 결국 하는 것이 국회 내에서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밖에 나와서 장외투쟁이나 한다? 그거에 대한 의심을 심각하게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거의 9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나와서 장외투쟁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걸로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계속 말하자면 무능하다는 프레임,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모든 이슈가 감춰진다는 프레임, 왜 이렇게 여당에게 그다음에 대통령실에게 끌려다니냐라는 비판들이 계속 있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만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막대한 의석수 가지고 또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표 몰아줬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분명히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상황이었고 그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을 해소해줄 창구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다 나와가지고 저렇게 파란색 풍선도 들고 옷도 입고 하면서 마침 지지자들을 좀 달래면서 우리가 좀 국회나 이런 데서는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도의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현장에서 17분가량 연설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죠.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을 부수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미래를 망치지는 마십시오. 네, 방금 김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같은 거는 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걸 보고 민생이 진짜 걱정이 된다면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면 되는데 왜 굳이 나왔나 이런 얘기는 나오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 민주당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장외투쟁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고 그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 의도나 목적이 어떠하였든 간에 지금 사실 1월에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사실상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어요. 운임제라든지 안전운임제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민주당이 민생을 살피고 약자들의 편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진척시키거나 입법적인 성과를 내보인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는 너무 성급하게 장외투쟁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민생이 걱정되면 뭐 머리를 맞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납득이 되는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전당대회 국면을 앞두고 사실 윤심이 누구냐.
비윤이냐 친윤이냐 지금 이 논의밖에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힌 것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종북 세력들이 붙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익명을 언급하긴 했지만 여당의 관계자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심지어 안철수 의원은 윤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지금 전당대회 국면 때문에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느라 국민의힘 역시도 민생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제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이뤄왔던 것은 상당히 적다는 점, 그런 점에서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힘 내부 상황은 저희 뉴스 후반에 좀 대화를 이어갈 테니까요.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요. 이번 그 장애 집회에서는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가요. 검사 독재 정권이자 불공정한 정권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방탄용 장애 집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독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독재라는 말의 개념을 보면 결국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한다는 게 우리가 독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가 과연 검사 독재 국가인가라는 개념 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 독재 국가라면 검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자기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한다는 뜻일 텐데 자, 지금 국회는 과연 그러면 누가 독재를 합니까? 그럼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이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독재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지금 장관도 제대로 못 바꿉니다. 자,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그리고 검사들 같은 경우는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법원에서 판단 내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검사들이 만들어냈을까요? 그 많은 관련자들이 검사들이 회유해서 압박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압박 수사를 해서 검찰이 만들어낸 수사일까요? 그다음에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딱 한마디 이건 소설이다. 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로 반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안에 대해서 자기 주장과 반박 그리고 검찰 들어가셔서는 입장문만 내고 본인의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로 다퉈야 될 텐데 그렇게 다투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검사 독재 국가다. 그리고 검사들이 이걸 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뭐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장외투쟁은 지난 주말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좀 결정이 됐는데 나흘 뒤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장외투쟁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홍천 의원의 지난 2일 입장 들어보시죠. 장외투쟁이란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결국은 맞불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다. 그리고 검찰청 나 혼자 가겠다. 절대 나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또 토요일 날은 각 지역별로 이런 할당하고 체크하고 뭐 이런 건 모순 아니냐. 아까 이제 김영준 대변인께서는 장외투쟁의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방금 전에 이제 장외투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내부의 인사의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출석 체크를 하고 뭔지 모르게 동원하려는 느낌이 강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 당의 공식 행사로 이제 진행하는 거니까 당의 공식 행사 할 때는 공문을 내려서 일정한 기준들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해서 거기에 구속이 돼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제 통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애 집회 국민 보고대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되게 소수의 의원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야당 탄압이라든지 민생 파탄 관련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된 후속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불공정한 법의 집행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기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주요한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사실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당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 각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서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저도 그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지만 전혀 이견들이 지금 표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전당대회 당대표의 출마조차도 제대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오히려 더 좀 획일적인 그런 정당의 민주주의 훼손되는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비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되 그 큰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뭐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추가적인 장애 집회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계속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딱 일회성으로 하겠다고 일회성이 시작할 있습니까? 때부터 그렇게 했고요. 예. 예, 아직까지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는 소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한 거다. 좀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또 나옵니다. 이런 목소리는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비이재명계 의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뭐 모임도 발족하고 있고 토론회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이대로 가다가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뭐 제2 조국 사태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보자면 네. 결국에 민주당이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당의 공권력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힘이 다른 데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은 사실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절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아니다. 힘이 아니라 결국에는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라는 국민의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당 내부에서의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열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네. 오히려 더 나은 정당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당 부분을 이제 유죄로 인정을 했잖아요. 네. 지난 3년 2개월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한 4년 동안 이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이 논쟁이 되어 왔었고 또 민주당 내부에도 이 조국 지키기, 내가 조국이다라는 것들이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강에 휩쓸려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네. 자, 탄핵으로 획득한 정권을 5년 만에 빼앗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저는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당이 중요한 게 과거 경험으로부터, 과거 실패로부터 저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민주당이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팩트로 접근하기보다는 예. 무조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검찰의 어떤 이 보복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무조건 서초동 나가서 여의도 나가서 집회하고 조국 전 장관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반박을 하고 예. 그렇다가 보니까 결국은 지금 놓고 보면 지금 1심 결정을 보면 결국은 그동안 뭘 했냐라는 이 비난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저는 이게 지금의 결국 저는 이재명의 강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민주당이 건너야 된다.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구조입니다. 많은 지금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 의혹에 대해서 무조건 이거는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이 부분을 조국 사태에서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라면 이번 이재명 대표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의 대응을 하면 저는 오히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이거 한마디 좀 예. 덧붙이겠습니다. 조국 그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이제 수사가 사실은 사법 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특히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동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때 수사했죠. 예. 그 관련해서 처음에는 사모펀드 관련된 권력형 비리로 시작했다가 예. 그와 관련해서는 기소도 못하고 별건으로 됐던 입시비리 쪽으로 쭉 갔어요. 예. 그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예. 전방위적인 가족들에 대한 뭐 이렇게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그 피의 사실 공표를 무차별적으로 해서 완전히 한 가족을 도륙시켰거든요. 예. 그런 검찰권 그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의 문제도 그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해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지점이 있죠. 내로남불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 그런 주장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던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그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은 대단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건은 저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나 법과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똑같은 접근을 하시는 건데 결국은 그 내용을 보세요. 지금 어떤 절차나 이런 문제를 보지 말고 과연 조국 전 장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반박할 수 있습니까? 이 유죄 난 결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않고 입장문도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조건 검찰의 도륙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 내용 자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내용은 그냥 이거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별건 수사를 해서 들춰낸 것이다. 아니 숨겨져 있는 걸 들춰내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걸 검찰 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걸 들춰낸 검찰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약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사법적으로 유죄가 판결 난 거, 입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딱 타켓을 정해놓고 타켓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 사실 공표를 남발한다든지 이런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용인지 검찰의 과잉인지 하여튼 그 부분을 지적했다는 건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보고 내일 탄핵안 제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제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도 꺼낼 것 같은 분위기인데 뭐 다시 김현정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진짜 저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탄핵 또 하고 김건희 특검도 갑니까? 네, 김건희 특검법은 뭐 당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상민 장관 파면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의총을 통해서 이제 내부 논의를 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을 했고요. 다만 그 탄핵 소추를 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의원들 간의 의총에서 이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 주 중에 지금 아마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일 건데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서 내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소추 같은 경우에 박성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탄핵 소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채택이 안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는 상황도 아닌가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장외투쟁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그렇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외투쟁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보셨겠지만 뭐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고 그러니까 이 집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집회의 목적 자체를 정치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민 장관의 파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는 이 사안을 보게 되는데 이태원 참사는 사실 정쟁거리가 아니죠. 그 여야가 나뉠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사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58명이나 되는 분들께서 이제 거리에서 돌아가셨고 사실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지금 이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망설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과거의 판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헌재에서 그 판결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적으로 결국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들께 받은 권한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행위는 강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끝난 지도 벌써 한참 됐습니다.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난 지도 벌써
한참이 됐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시점의 어떤 공교로움을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계속 이재명 대표의 모든 그 민생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온통 다 감춰졌거든요. 예. 계속 무능하다,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비판들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해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능 프레임, 네. 그다음에 어떤 뭐 무관심 프레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작용하기 시작했고요. 네. 아마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의석수 힘자랑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두 번째로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는 맞대응으로서의 성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아마 그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탄핵 소추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상민 장관은 업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 6개월 정도는 국무위원 중에 한 분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행안부 장관이 업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민주당은 아마 그것을 집요하게 물어서 아주 집요하게 파헤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일을 안 한다라는 프레임을 역으로 저는 정치적 공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시점이 대단히 공교롭다. 그동안 뭐 했느냐. 달라진 것은 없는데 왜 지금이냐라는 문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점이 공교롭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늘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100일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때까지 민주당은 기다려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계속 국회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줬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대통령의 행태와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뻔뻔함에 대해서 이번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적확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뻔뻔함, 또 아까 말씀하신 힘자랑 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조금 발언하실 때 조금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지난 3일여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새로운 쟁점들 짚어봐야 할 텐데 먼저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비를 송금하다 적발될 것을 우려하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적발되더라도 이번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겠죠. 에서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상당히 이거 좀 구체적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 일단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의회 차원, 경기도 차원에서 지급하지 못한 금액, 이걸 대신해서 이제 지급한 금액이 500만 달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이제 300만 달러. 그리고 지금 추가로 나온 게 이제 100만 달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마 북한 측 관계자들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걸로 아마 100만 불을 줬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각 추정의 돈에마다 전부 다 영수증을 써줬다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현금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고요.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사안이고 외환관리법 위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현금, 특히 이 현금이라는 게 어떻게 쓰여질지 뭐 아시겠지만 북한이 지금 암호화폐 해킹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여들였고 그걸 통해서 미사일 발사하고 핵 개발하는 거 뭐 뻔히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부지사라는 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방조했다. 그리고 이거는 국정원에서 알면 묻어줄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즉 이 자금 자체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경기도 부지사가 이런 정도 인식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넘어갔는데 그것도 누굴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당시 지사를 위해서 넘어갔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충분히 쌓여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기존에 알려진 이 800만 달러 외에도 100만 달러를 더 건넸다고 검찰이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일부는 또 영수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북 송금 이슈와 관련돼서는 소설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체 부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김성태 씨가 이재명 대표랑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들, 최소 4회 이상을 했다라는 전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이제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물적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진실 같은 것으로 저는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진술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송금 내역들이 계속 검찰들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이것을 소설로서만 치부할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씨의 어떤 대북 이슈가 점점 더 그 관련성을 깊어지게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법 적용 혐의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나온 진술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주목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문제는 김 전 회장에 논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거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하면서 했던 거는 발언했던 거는 본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대북에 송금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알지 못한다.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라고 한 것이 검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 진술이 다 바뀌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 바뀐 진술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쌍방울과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을 통해서 대북과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또 송금도 이루어졌고 그와 관련돼서는 경기도와 본인은 전혀 모른다라고 이렇게 그 진술을 아내한테 그 편지를 통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만으로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단언하는 것은 그 증거도 있잖아요. 영수증 받은. 그 영수증 같은 경우 영수증에 만약에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라고 써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2019년도의 상황을 보면은 제가 그 전에 2022년도 5월 달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도피 중에 지인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200만 불을 북한에 송금을 했는데 그것은 단천 특구 히토류 사업 독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준 것이다라고 한 발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2019년도에 실제로 500만 불을 전달한 것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1월 달, 4월 달에 500만 불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2019년 5월 달에 실제로 단천 특구 사업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쌍방울과 그 북한 간에. 그래서 그걸 용도로 주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당시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엔 대북 제재로 해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대북 제재, 대북 사업 관련하는 것들은 모든 지자체 16개 지자체들에서 왕성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그 경기도에서는 그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것은 예산이 8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8억밖에 잡혀있지 않는 스마트폰 사업을 위해서 500만 불을 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맞지도 않고요. 실제로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유리온실 사업을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2020년 8월 달에 가서야 승인을 받거든요. 그것도 실제로는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9년 1월 4월 달에 준 것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냐. 이거는 서로 맞지 잠시만요. 않고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 보낸 거는 개인 비즈니스 사업이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전혀 연관 관계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관이 없고 실제 그 관련된 물증도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글쎄요, 물증이 없는지 없는지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방북을 2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4가지 사업을 선정합니다. 스마트팜 사업 선정하고 그리고 또 2019년도 1월 달에 이 중국 가서 이 관계자들 다 김성태 회장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종혁 지금 그 북한 아태 부위원장 서울 킨텍스 와서 대회도 하고 또 필리핀에 대회도 하고 그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정황들이 이미 꾸준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혐의를 덜기 위한 것이지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냥 이 쌍방울에 대해서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경기도라는 게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또 당시에 또 북한과의 관계가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물론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가 끊어졌지만 지난 2020년 5월 달에 보면 2019년 5월 달에 보면 결국 트럼프가 와서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나름대로 관계 자체가 지속이 됐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 결국은 차기 정권에 대한 저는 투자 개념으로 북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경기도와 연결고리를 지켰었고 쌍방울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사안이 해결되면 결국 1억 달러를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 MOU를 체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비춰보면 결국은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은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뭐 그런 어떤 큰 틀로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좀 기류도 있거든요.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와 4번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소설이라고 일축을 했고 이 전 부지사 역시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 준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쌍방울과 당시 또 경기도와의 연관성 이건 또 검찰이 어떻게 좀 밝혀내야 될까요? 저는 핵심은 결국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이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였던 시절에 만들어진 특별한 직책이었고요. 그 평화부지사가 특히 그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는 전권을 가지고 전결한 문서 같은 것들도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걔가 김성태 씨 역시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랑 통화를 했다라는 그 진술이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그 연결고리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도와 그 쌍방울 간의 연계성을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넉넉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김성태 씨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 단순히 스마트팜뿐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제 문서들을 보게 되면 뭐 광산 사업이랄지 철도 산업이랄지 사실 국가 독점 사업들을 본인이 하기를 원했었던 것이거든요. 당시 쌍방울이라는 회사의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다소 좀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국가 독점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재력만 있다고 해서 어떤 회사의 역량만 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국가의 공권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정상급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매듭이 풀어져야지만 가능한 사업인 것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김성태 씨가 그냥 나는 이런 사업이 하고 싶으니까 북한에 갈 거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결국 어떤 공권력과 손을 잡느냐. 이것이 관건이었을 것 같고 당시에 선이 닿았던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그렇다면 이제 검찰에서는 다시 이제 이 영장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묶어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건건히 할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2차 소환이 일단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소환 결과가 끝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남의 부심 문제하고 같이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김성태 회장의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김성태 회장 횡령과 뭐 배임 혐의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일단 영장을 구속을 했고 기소를 했죠. 이제 그러면 아마 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여기도 지금 수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마 공범관계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핵심은 지금 대장동 문제는 김만배식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북 송금 문제는 김성태 전 회장의 핵심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상황을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술을. 왜냐하면 저는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자체가 회사 돈으로 보냈으면 이거 완전 대북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럼 쌍방울이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성태 회장은 끝까지 이걸 자기가 횡령한 금액, 자기 돈으로 뭔가 북한에 보냈다. 회사는 살리기 위한 뭐 그런 어떤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뭐 예정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를 대상으로 1차 관문인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오늘 발표를 하죠. 어떤 당협위원장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와 있는 언제쯤 발표를 하고 지금 어떤 결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당대표 후보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이었나요? 2월 15일 날 최종 컷오프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와서 4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보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여론조사 돌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들면 서류로서 네. 뭐 부적격한 사람들을 걸러낸다. 예를 들면 전과 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일단 서류로 1차를 걸러낸 이후에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돌리는 방식으로 최고위원들은 아마 그 선관위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 최고 이제 핵심 논의 중에 하나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일부 최고위원들의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당원 당규상 맞느냐라는 논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왔었던 그 여론조사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없다라고 선관위에서 발표를 낸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김기현 의원이 3일 밤에 나경원 전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또 집을 찾아가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나 전 의원을 숙고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세가 일단 안철수 의원과의 어떤 이 그 세력 다툼, 지금 양자 대결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아마 이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나경원 전 의원을 손을 잡아야 전체적인 이제 당의 어떤 보수적인 당원들의 당심을 잡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가서 이제 지금 연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판단이 좀 저는 뭐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입지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당과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 것인지 뭐 이제 과연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게 옳을 것인지 아니면 김기현을 지지하는 게 옳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중립을 유지할지 원래 이제 보통 이런 큰 정치인들은 자기 혼자만의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 식솔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자기가 또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다음에 총선에 나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본인 혼자만 그냥 중립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정책 미래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조만간 저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당대표 국힘의 이야기합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시면 뭐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긴 했지만 저는 참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부분입니까? 김기현 의원 쪽에서 정말 다급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을 그렇게 비굴하게 만들어서 내쳐놓고 그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 윤핵관들의 의중이라는 것, 그리고 김기현 의원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아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들인데 그렇게 내쳐놓고 찾아가서 같이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나중에 혹시 결선 투표가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늘 얘기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 보수의 상징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주류로 계속 활동을 해왔었고 또 윤심을 같이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나름대로의 명분이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김기현 의원을 지금 지지한다고 선언해버리면 이거는 김기현 의원한테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변수가 윤심이 될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여당이라는 포지션상의 특성상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대전제로서 깔리는 것이고 다만 일부 친윤 세력들에 대한 당내 비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윤인지 여부보다는 예를 들면 친윤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의 어떤 선거 캠페인 간의 차별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은 모든 후보의 대전제가 되겠죠. 그 박성민 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일단 김기현과 같이 가려고 그러다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런 식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일방통행 아니냐 이렇게 발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난 상태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의원에게 가해졌던 공격이 이제는 안철수 의원에게로 옮겨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이게 선거라고 해도 좀 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 변수는
상식의 승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기현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경원 의원에게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기현 의원의 전략이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과반을 넘기는 그 전략을 본인이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윤심과 척을 졌다라는 그 데미지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결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안철수 의원을 아마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안철수 의원의 입지는 더욱더 넓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